예,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또 연휴가 시작되고 어떤 분은 또 월요일날 쉬면 투표일까지 5일 연휴가 시작될 겁니다. 자,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 9시 현재 13.15% 558만 명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4일, 5일 이틀간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또 5월 9일 투표 당일은 8시까지 투표를 합니다. 이전보다도 투표하는 기간이 훨씬 늘어났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투표를 강요하는 이런 사회도 옳은 것인가? 기성의 정치가 개판으로 해서 한마디로 찍을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여야 보수 진보 간에 그러면서 악착같이 투표하라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동원해서 강요하고 있는 이 사회의 풍토, 마치 찍으면 정치가 변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풍토가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지인들이 제가 찍기 싫으면 투표하지 마라 이렇게 뉴스 브리핑에 말을 하던데,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아마 나이가 드신 좀 어르신들일 거예요. 자,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나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뉴스 브리핑은 그야말로 한 400~500명 되는 열성 회원들이 자신의 이 소중한 돈을 후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저의 재능 기부 형태로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금요 칼럼은요, 투표를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과연 국민들의 수준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수준보다 더 나은 것인가? 정치인들을 욕하고 대선 후보들을 욕하지만 국민들은 그들보다 좀 낫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거의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볼테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자기 수준에 걸맞는 정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더불어민주당부터 자유한국당 여러 정당들이 개판이라고 툭하면 국회 해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들 다 내쫓자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찍을 놈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후보에 광적으로 열광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허무주의 내지 기성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거부, 그리고 정치가 오히려 대중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대중영합적 민족주의, 포퓰리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의 정치가 지나치게 기성정치에, 겉으로는 정치적 허무주의나 한마디로 정치 무력정을 해소하면서 실제로는 선거판에 거의 돈 받고 뛰는 일당 알바처럼 빠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 집권이 유력한 야권의 어떤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 결정하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미국의 트럼프가 자꾸 좋으니까 국민투표 붙이겠다. 이러고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하면서 법인세를 몇 프로 인상할 건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나선 후보는 박근혜 탄핵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최순실 사태에 여러 책임이 있는 친박 정치인들도 용서하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되돌아온 철새들도 용서하자, 다 용서해서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래 망했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용서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종북만 척결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놈의 종북 척결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종북 척결도 중요한 목표기는 하지만은 종북 척결로 가기 전에 보수 내부에 있는 부패부터 척결해야 종북이 척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성하는 부분하고 투표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표야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안 하든가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원론적인 비판을 한다고 보수표 찍지 마라, 또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길 바랍니다. 자, 개혁 보수하겠다고 나간 사람 중에 몇 명 빼놓고는 개혁 보수가 아니라 한마디로 양아치 보수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새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 5년 전에 새 정치를 하겠다고 대선에 나갔던 사람은, 새 정치는 뒷전이고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야권 내부에서 한마디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야권표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우클릭을 해서 보수표를 박근혜 탄핵에 기대어서 싸그리 받아보겠다고 나섰다가 이제 술술술 빠지니까 뚜벅이로 걸어다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는 뭔가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진보의 가치를 갖다가 노동의 가치를, 소외받는 약자들의 가치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한미동맹 폐기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숱한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의 대변 이슈들을 제껴버리고 대한민국의 이 극심한 정경유착과 재벌의 정치의 지배를 말하지 않고 한미동맹 이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 통진당을 종북이라 욕하고 떨어져 나와놓고는 이제 통진당을 대신한 역할을 열중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바로잡는다라는 좌담회나 열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과연 진정한 진보인가? 기아자동차의 비정규 노조가 쫓겨나고 전국의 자영업자가 몰락해가고 청년과 노인층이 주거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신음하고, 한마디로 비정규직 알바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대학 입시가 잘못됐으면 기회균등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될 진보가 기성정치인 흉내내고 이념적 한마디로 허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지 SBS는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하고 해양수산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한때는 늦게 꺼진다고 야단 지랄들을 하더니만 이제는 시기에 맞춰서 꺼지는 시점을 조절했다고 또 야단입니다. 내가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론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다가 또 내가 지지율이 낮으면 여론조사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각 정파의 줄선 빠돌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틀릴 때도 많이 있죠.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구속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다가 저 사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하기 이전에 왜 적절한 선에서 사과하고 정리하고
합의해서 마무리할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마치 뭔 수라도 있는 듯이 바람잡고 설친 인간들을 이제는 다시 받아들이자고 용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탄핵 찬성, 박근혜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측면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2년에 박근혜라는 사람에 집착을 해서 그를 뽑았지만은 그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집대성시켜서 터뜨려버리고 자기가 다 안고 갔습니다.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쫓겨나고 이 나라의 다음 대통령 하는 사람부터 조심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박근혜 한 명이 대통령을 몇 달 더 하고 박근혜 한 명이 구속이 안 되고 구차하게 특별 사면을 살아서 집에 갇혀서 혼밥을 먹는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둘러싸고 보수 진영 안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바른정당, 뭐 다른 후보 쌈박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보수가요, 한마디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도그마를 유지하는 이상, 특정인에 대한 가치를 보수에 투영하는 이상 보수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야권도 진보 진영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북한이라는 도그마, 중국이라는 도그마, 그 이념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야권이나 진보 세력이 집권해도 그 이슈 때문에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끊임없는 마찰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그 이념적 지적 허울, 친북의 종북의 허울에 빠져서 모든 실리적인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는 국가 폐망의 사태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자 합니다. 왜 이 나라에 7, 80년대에 대학을 다녀서 데모 열심히 하다가 운동권 거쳐서 정치권에 입문한 이들은 자신을 진보 지식인 양 하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을 따라야 되고 반미를 해야 되고 반일을 해야 되는 상투적인 도그마에 헤어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가치 하에서 모든 부분을 바라봅니다. 진보적 지식인은 소수자를 보듬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소수자의 대표가 하필이면 동성연애로 나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소수자가 한둘입니까? 저는 그 소수자로요, 언두네온 외톨이, 히키꼬모리, 대한민국에 30에서 50만 명은 넘는다 합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50만 명이 넘습니다. 부모의 기생에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점점 사회적 고립을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 결국 나중에 히키꼬모리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가는 사람이 150만, 200만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인이 되어서 독거하면서 사별하고 독거하고 가족에게, 자식에게 버려져서 혼자 쪽방에서 살아가는 노인이 50만 명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노숙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하루벌 하루 살아가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곳곳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10분의 1은 훨씬 넘을 건데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수자로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애정을 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저만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시키려고 한 사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진보들은 그런 문제를 외면하면서 게이, 레즈비언 문제나 더 나아가서 북한 친북 문제, 친중 문제에 몰두하고 반미 반일에 아직까지도 몰두하고 있냐.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전 세상은요, 지금 기성정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퇴행적으로 가면서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집권하지 않으면 마치 대한민국이 죽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촛불정신 운운합니다. 촛불정신이 뭡니까? 뭔데요? 도대체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다? 박근혜만 쫓아내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있습니까? 이 나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요, 87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87년 헌법체제로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민주주의가 진행되려고 한다면 보수가 그 실체적 민주주의를 부패와 한마디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영합으로 그걸 망가뜨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북한에 4억 5천만 불 줄 때 뒷구멍으로 어디에도 결제받지 않고 허용받지 않은 채 국책은행에서 돈 빼서 뒷구멍으로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실체적 민주주의입니까? 벤처 육성한다면서 온 사방에 공적 자금 IMF고 어쩌고 하면서 수십조를 해먹어 버리도록 놔두고 그 떨거지를 또 몇천억 몇백억씩 해먹게 만드는 정치권의 도둑질이 그것이 옳은 겁니까? 김우중이 23조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와서 다시 재계에 복귀하겠다고 강연회를 하고 호텔에서 특정 신문이 그걸 갖다가 일면에 대서특필을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야권, 진보진영, 이것들이 진정한 진보고 야권입니다. 김우중이 어느 정권에서 회사를 부도내고 23조를 떼어먹고 튀었습니까? DJ 정권 아닙니까? 김우중이 튈 때 DJ 측의 권력층들은 김우중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김우중이 먹고 튀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삼성과의 유착에 대해서 좌파 진영 스스로가 다 까발렸던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이익이 극도로 반영된 국가 정책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때도 자원외교 비리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권력의 핵심이 개입되어서 해먹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합리적 개혁가인 양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벌과 친해도 겉으로는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가치, 청년계 희망을 합리적이고 온건한 개혁적 민주주의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돈을 배달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하던 사람은 이제 대통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누구도요, 얼마나 위선적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면서 촛불정신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와서 촛불정신이 뭔지 30초 만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세워요? 자,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야권의 집권 10년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전 국토를요, 온갖 핑계를 대어서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는 200조에 가까운 돈을 풀었습니다. 기업도시, 핵심도시, 기업 클러스터, 경제자유 구역, 세종 행정도시, 세종시 그 조그만 시골 동네를, 조치원 옆에 시골 동네, 거기에 농사 짓던 논밭 갖고 있던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돼서 그 자식들까지도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들을 사고 투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골프장을 250개에서 500개가 넘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정경련이 골프장을 짓게 해달라 하니까 그걸 받았어. 경제부총리가 노무현 정권에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골프장 허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지어댔던 골프장들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다 망해 가려고 합니다. 멀쩡한 산들 밀어서 농약 쳐서 골프장 만들었습니다. 이명박을 혹은 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던 야권들이 자신의 정권에서 벌어진
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 실세가 개입되었던 바다 이야기, 이건 그냥 역사에 덮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야권의 실정에 한마디로 국민이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말 동네 개가 울어도 짖어도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스스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패에 자유롭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드라마 속에 나온 그의 신화를 믿고 BBK가 어떠고 저떠고 난리가 나도 밀어줬습니다. 김용철의 폭로에, 그때 삼성의 폭로에, 그때 삼성이 노무현 정권 때 결정적으로 크면서 무리한 일을 많이 벌이면서 그 하수인 역할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습니다. 본인만 쪼다대 버렸습니다. 물러가는 정권과 새로운 정권이 같이 덮어줬습니다. 자, 그러고는 장학재단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다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명박 취임해서 4대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 대운하하겠다고 했다가 그거 만회하려고 한 거고, 자원외교, 사자방 전부 원전 뭐 다 비리로 연결된 소지가 충분히 있고 공기업들이 꺼들이 났습니다. 자, 이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정권에 벌어졌던 적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적폐라고 하면 야권 정권 10년에도 보수 정권 9년만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산과 더불어서 적폐가 없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는 도둑질을 해먹지 않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 저는 박근혜가 부패 청산 하나 할 거라고 정말 욕을 사방에 얻어 처먹으면서 지지를 했습니다. 결국 부패로 쫓겨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 해먹었는데 왜 내만 쫓아내냐고 하는 것이 지금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데요. 이야기해 줄까요? 다 해먹고도 안 쫓겨나는 재주를 가졌는데 현직에 있을 때나 퇴직 이후에도 오죽 못났으면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해먹지도 못하고 좀 해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뭐 주머니에 챙겼니 안 챙겼니 이야기하면서 쫓겨나 버리는가. 못난 것도 무능력한 것도 쫓겨날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골라라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피박이 터지면서 저보고 한 소장은 누구 찍을 거냐 어쩌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찍든가 기권하든가 할 거니까 묻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대선이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에 서서 빠돌이 역할을 하는 일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묻지도 마십시오. 프랑스는 지금 대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는 르펜 막아야 된다. 지방에는 마크롱은 한마디로 대기업의 기득권의 대리인이다. 이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아예 대선 거부해야 된다고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서방의 민주주의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대중영합주의적 민주주의 부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기성의 정치적 정당 체제의 와해다. 즉 정당이 기존의 대중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성정당에 대한 거부감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향해서 무소속에 가까운 마크롱이나 극우정당의 르펜을 지지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둘도 아니다. 그럼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민주주의의 대의제도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일시적으로는 파퓰리즘적 대중영합주의자들이 떠오르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특정 권력을 몰아줘서 도둑질을 해먹게 만드는 기득권과 더불어서 그것밖에 되더는가. 이런 형태의 정치적 권력의 집중이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과 무관심에 쌓인 시민들은 제도권을 비판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이용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파퓰리스트들이 지금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인데요. 자, 이것도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일반 대중들은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좌절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기성의 좌우 정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서 좌파 우파 중도와 관계없이 결국은 좌파 우파가 주고받는 한 번씩 이런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대중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을 한번 빗대어서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선의 아비규환적 상황에 대해서 빠돌이가 되어가지고 댓글을 열심히 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막는다, 누가 된다, 뭘 척결한다, 청소한다, 이런 가치들이 5 중에 누가 되더라도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자, 대선을 앞두고 초를 쳐서 미안한데요. 일단 희망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냉정한 마음으로 조용히 한 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희망하면 또 실망할 일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은요, 더 썩어 문드러져야 그 다음에 이 썩은 똥밭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은 전부 국민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니고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저부터도 이런 정치 현실을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